안녕하세요. 개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약속의 네버랜드 애니 1기를 다뤄볼게요. 편하게 보시고 여러분의 해석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어른 대 아이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네버랜드 1기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뭘까요? 저는 시스템을 지키려는 어른과 그걸 전복하려는 아이들의 가치관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겉으로는 괴물과 싸우는 것 같지만 진짜 적은 아이들의 앞길을 막아서는 어른들의 논리 그 자체거든요.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사랑에 대한 정의예요. 마마, 이자벨라의 논리는 이래요.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진실을 모른 채 행복하게 살다 가는 게 최고의 사랑 아니니? 끔찍하게 들리지만 이자벨라 입장에선 이게 이 절망적인 세계에서 줄 수 있는 최선의 왜곡된 모성애겠죠. 하지만 우리 주인공들, 엠마와 노먼, 레이는 다릅니다. 이들은 말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가짜 행복 속에 갇혀있느니 진실된 자유를 찾겠다. 어른이 정해준 안전한 사육이라는 울타리를 걷어차고 위험천만한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위험한 자립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긴장감은 정보의 차이에서 와요. 이자벨라는 위치 추적기랑 마마라는 권위를 무기로 아이들을 손바닥 보듯 감시하죠. 전형적인 권위적 기성세대의 모습 같아요. 너희가 아무리 똑똑해봤자 내 손 아니다 라는 느낌? 그런데 아이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매일 치르는 그 지겨운 테스트 기억나시죠? 아이들은 그 테스트로 단련된 머리를 써서 오히려 감시망을 역이용합니다. 특히 노먼의 신들린 전략이나 레이의 이중 스파이 활동을 보면 어른들이 짜놓은 시스템의 허점을 신세대가 얼마나 영리하게 파고드는지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인물은 레이입니다. 레이는 참 독특한 존재예요. 태생적으로 시스템의 비밀을 알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무리에 섞여 있으면서도 마인드는 이미 어른들의 체념을 닮아 있습니다. 레이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캐릭터예요. 비겁하더라도 어른처럼 시스템을 순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아이처럼 무모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처음엔 체념했던 레이가 엠마의 무모한 진심을 보며 결국 아이로 돌아오기로 결심하는 장면은 일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뭉클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후반부에 밝혀지는 대로 이자벨라도 한때는 탈출을 꿈꾸던 아이였죠. 사실 이자벨라와 아이들의 대결은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가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이자벨라는 벽 너머의 절벽을 보고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아 라며 좌절했고 결국 체제의 부속품인 마마가 되기로 타협해버린 거죠. 반면 엠마는 이자벨라가 멈췄던 그 절벽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모두 함께 도망친다. 는 어른들이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기성세대의 수능주의를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결국 1기 마지막에 아이들이 담장을 넘을 때 우리가 느낀 그 짜릿한 카타르시스는 단순히 괴물로부터 도망쳤기 때문이 아닐 거예요. 어른들이 정해준 네 운명은 여기까지야 라는 말이 틀렸다는 걸 아이들이 온몸으로 증명해냈기 때문에 우린 더 짜릿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아빠는 없는 이유입니다. 처음 이 애니를 보면 여성 중심 사회인가 싶을 거예요. 아빠는 없고 엄마만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가부장제와 같은 시스템은 사라진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얼굴을 숨긴 것 뿐이죠. 실제로 이 농장을 굴리는 진짜 권력이 누구죠? 이자벨라일까요? 아니죠. 그 뒤에 숨은 식인귀 귀족들, 상위 농장 시스템, 그리고 아이들을 숫자로 매기는 시험 점수입니다. 이자벨라조차 결국 그 시스템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대리인일 뿐인 거죠. 이 세계에서는 아빠라는 직접적인 권위자는 눈앞에 치워버리고 대신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하고 비가시적인 성부 권력을 배치한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요. 약속의 네버랜드 1기는 한마디로 심리전의 정점이죠. 제작진은 우리를 이자벨라와 아이들 사이의 감정에만 온전히 집중하게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기 아빠라는 캐릭터가 한 명 더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빠는 우리 편일까? 엄마랑 아빠 중에 누가 더 권력이 세지?
같은 식으로 감정의 축이 분산됐을 거예요. 하지만 아빠를 아예 빼버리면서 권력 구도를 1대 다, 마마 대 아이들로 단순화시켰습니다. 덕분에 이자벨라라는 인물이 공포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 감정을 독점하게 됐고, 이 대결 구도가 훨씬 날카롭고 팽팽해진 거죠. 주요 악역을 한 명으로 축약시킴으로써 중요도를 더 높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연출적인 의도를 볼게요. 보통 아이들은 엄마가 무서우면 아빠에게 의지하기 마련인데 여기선 그게 안 돼요. 오직 마마뿐입니다. 이렇게 정서적 의존성을 극대화해 놓고선 나서 사실 마마가 너희를 잡아먹이려고 해 라는 반전을 딱 터뜨리니까 그 배신감이 우리한테까지 몇 배로 세게 다가오는 거죠. 재밌는 건 이 부제가 주인공 엠마를 성장시켰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강한 아빠라는 보호자가 없으니까 엠마가 그 빈자리를 채우며 스스로 가족의 리더가 된 거예요.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보호자라는 틀을 깨고 자신만의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서사적 근거가 바로 이 아빠의 부재에서 나온 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그레이스 필드하우스 연출입니다. 그레이스 필드하우스는 단순히 예쁜 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청자와 아이들을 동시에 속이는 완벽한 감옥이었죠. 어떤 장치들이 우리를 가스라이팅 했는지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이 집의 색감부터 봅시다. 화면이 정말 따뜻하고 예쁘게 나오죠. 아이들 옷도 하얗고 가구들도 포근한 목재톤이에요. 여기서부터 시각적 가스라이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기는 무결하고 안전한 장소야 라고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죠. 특히 소름 돋는 건 햇살이에요. 아이들이 잔인한 진실을 알게 된 순간에도 밖은 유난히 화창하거든요. 비극적인 상황과 대비되는 눈부신 날씨는 오히려 절망감을 더 고립시킵니다. 마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한들 너희는 그냥 먹이일 뿐이야 라고 비웃는 느낌까지 들죠. 그 다음은 구도인데요. 이 집의 복도를 자세히 보면 아무것도 없이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고 가구들도 아주 일정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고도의 규율을 상징하는 거겠죠. 여기에 카메라 앵글이 한술 더 뜹니다. 제작진은 종종 복도 끝이나 천장 위에서 아이들을 내려다보는 시선을 사용해요. 이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아이들을 관찰하는 마마나 식인귀의 시선과 같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는 우리 시청자도 저도 모르게 관음적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아주 영리한 연출이에요. 1기 내내 반복되는 경계선 연출도 대단합니다. 집 주변의 울타리는 낮고 허술해 보여요. 이 정도는 넘을 수 있겠는데? 라는 근거 없는 희망을 주죠. 하지만 막상 농장 끝까지 가면 압도적인 높이의 거대한 벽이 나타납니다. 가볍게 넘을 수 있었던 심리적 방어선인 울타리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물리적 한계선인 벽이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아이들의 희망을 밑바닥까지 짓밟아 버립니다. 또 진실이 숨겨진 문은 항상 어둡고 차가운 블루톤으로 연출돼서 따뜻한 옐로우톤의 거실과 시각적으로 완전히 분리해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시간과 관련된 장치들이에요. 그레이스 필드하우스 장면에서는 시계와 달력이 자주 클로즈업 됩니다. 이건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신호인 동시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카운트다운이기도 하겠죠. 여기에 규칙적으로 울리는 종소리까지 더해지면 기분이 묘해집니다. 평범한 일상 같지만 사실은 가축이 사료를 먹는 시간처럼 아이들의 리듬을 체계적으로 사육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니까요. 결국 그레이스 필드의 연출은 일상의 공포화 그 자체예요. 다정한 엄마의 미소, 따뜻한 스프, 깨끗한 옷, 이 모든 게 사실은 품질 좋은 고기를 만들기 위한 관리 공정이었다는 걸 시청각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해낸 거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장소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마마가 흥얼거리는 노래입니다. 먼저 이 곡은 이자벨라가 어릴 적 농장에서 함께 자랐던 그리고 그녀가 짝사랑했던 소년 레슬리가 직접 작곡한 곡입니다. 레슬리가 출하되기 전
이자벨라에게 들려준 멜로디였죠. 이자벨라에게 이 노래는 지옥 같은 농장에서 유일하게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기억의 파편이자 마지막 안식처였던 셈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슬픔을 이 노래 하나에 담아 평생을 간직해온 거겠죠. 그런데 이 노래가 후반부에 정말 무서운 반전 카드로 쓰입니다. 바로 이자벨라와 레이의 관계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잖아요. 작중 레이는 텐의 기억,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특수한 아이로 나옵니다. 레이가 어느 날 혼자 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걸 이자벨라가 듣게 되죠. 그때 이자벨라의 표정 보셨나요? 진짜 사색이 되죠. 너 그 노래 어떻게 알아? 라고 묻는 이자벨라에게 레이가 던진 한마디. 엄마, 나 왜 나왔어? 사랑의 징표였던 노래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직접 사지로 보내야 하는 잔혹한 증거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두 사람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 사실은 서로를 파멸시키는 저주였던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화는 달라요. 아이들이 벽을 넘어 탈출할 때 이 노래가 잔잔하게 깔리는데 이때 이자벨라는 무서운 마마가 아니라 레슬리를 그리워하던 그 시절 소녀로 돌아옵니다. 비극적인 시스템의 피해자였던 그녀가 아이들에게 건네는 마지막 자비이자 배웅이 되는 거죠. 5번째 포인트는 술래잡기입니다. 술래잡기는 식인귀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군사훈련이자 체제를 정복하려는 아이들의 혁명 리허설과 같아요. 먼저 이 술래잡기는 아이들이 농장 밖 세상을 대비해 실전 근육과 지능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식인귀한테 안 잡히려면 일단 잘 뛰어야겠죠. 달리기와 지구력을 기르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리고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몸을 숨기는 법, 그리고 술래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는 법도 익힐 수 있습니다. 특히 천재 노먼은 항상 강조하죠. 술래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이건 단순한 게임 팁이 아니라 적의 심리를 읽는 고도의 전략 훈련이었던 셈입니다. 중반부에 시스터 크룬네가 합류하면서 이 놀이는 본격적인 정치적 대리전의 형태로 변합니다. 크로네가 아이들을 몰아붙이는 장면 기억나시죠? 너희는 신체적으로 어른, 즉 강자를 절대 이길 수 없어. 라는 절망감을 시각적으로 확연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기서 굴하지 않습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모두 살기 위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미끼 역할을 자처하죠. 이게 바로 강건 통치에 대항하는 조직적인 연대의 힘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술래잡기를 대하는 태도만 봐도 엠마, 노먼, 레이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노먼은 체스 플레이어입니다. 모든 아이의 위치를 계산하고 승률을 판단하죠. 판 전체를 읽는 전략가입니다. 레이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철저하게 효율을 따지죠. 다 데리고 나가는 건 무리야. 버릴 건 버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차가운 현실을 대변합니다. 엠마는 이상주의자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비효율적일지 몰라도 무조건 전원 생존을 외칩니다. 결국 이 말도 안 되는 이상이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결국 1기 마지막에 그 감동적인 탈출은 그레이스필드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성공적인 술래잡기가 됩니다. 농장 전체를 경기장으로 삼고 마마라는 절대적인 술래를 속여서 마침내 벽 너머 결승선에 도착하는 거죠. 어릴 적 우리가 단순히 놀이로 치부하는 행위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번째 포인트는 훔쳐보는 듯한 프레임 연출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네버랜드 1기 보면서 유독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 안 드셨나요? 분명 배경은 평화로운 집이고 애들은 귀여운데 이상하게 뒤통수가 따가운 그 느낌 말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구도를 한번 볼게요. 카메라가 아이들을 대놓고 비추는 게 아니라 꼭 뭔가를 거쳐서 보여줍니다. 열린 문틈 사이, 복도 기둥 뒤, 아니면 정원의 풀숲 사이. 이렇게 아이들과 카메라 사이에 의도적으로 장애물을 둬요. 이런 걸 프레임 안에 프레임 연출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보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냐면
내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몰래 숨어서 아이들을 감시하는 포식자가 된 것 같은 불쾌한 기분이 듭니다. 누군가 지금 널 보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화면 전체로 계속 던지는 거죠. 또 가끔 보면 복도가 비정상적으로 길어 보이고 아이들은 저 멀리서 점처럼 작게 보일 때가 있죠. 이게 마치 농장 구석구석에 달린 CCTV 시점처럼 느껴집니다. 너희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서 도망치려고 해봐야 결국 이 거대한 시스템 손바닥 아니야 라는 걸 시각적으로 압도해버리는 거죠. 아이들의 무력함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카메라가 누구의 시선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화면이 이자벨라가 지켜보는 건가? 아니면 식인 귀들의 시스템이 감시하는 건가? 그것도 아니면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관객인 나의 시선인가? 이 시점의 모호함 때문에 공포가 특정 인물이 아니라 구조 그 자체로 확장됩니다. 어디에나 눈이 있다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특히 이자벨라가 아이들을 찾을 때 카메라 연출이 압권입니다. 화면이 흔들림 없이 아주 천천히 스윽 움직여요. 보통 추격전이면 카메라가 같이 긴박하게 흔들려야 하잖아요. 근데 이건 정반대입니다. 포식자의 여유가 드러나는 거죠. 어차피 넌 못 도망가니까 난 천천히 갈게 라는 식의 이 여유로운 시선 처리가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아이들의 모습과 대비되면서 진짜 숨막히는 공포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구성인데 아이들을 구석에 몰아놓고 나머지 공간을 텅 비워버립니다. 어두운 배경이나 텅 빈 복도를 화면의 대부분으로 채우는 거죠. 이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저 텅 빈 공간 어딘가에서 금방이라도 마마나 시스터 크로네가 툭 튀어나올 것 같거든요. 보이는 위협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누군가 있을지 모른다는 심리를 이용한 연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일기 마지막에 아이들이 벽을 넘어서 탁 트인 수평선과 절벽을 마주할 때 우리도 같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잖아요. 이는 드디어 그 지독한 관음의 프레임에서 벗어났기 때문도 있을 겁니다. 처음으로 카메라가 아이들을 숨어서 보지 않고 정면으로 당당하게 비춰주거든요. 7번째 포인트는 발달한 뇌가 더 맛있다입니다. 이 세계관에서 아이들의 지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꿈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등급이자 맛이죠. 아이들이 매일 치르는 그 엄청난 테스트, 그건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려는 교육이 아니라 사실 뇌를 더 크고 맛있게 키우기 위한 비육 과정, 즉 사육 공정이었던 셈입니다. 지식이 곧 칼로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잔혹한 아이러니가 발생해요. 아이들이 똑똑해질수록 탈출할 확률은 높아지지만 동시에 포식자들에게는 훨씬 더 매력적인 특상 등급 고기가 된다는 거죠. 지적 성취가 곧 죽음을 앞당기는 비극적인 장치가 된 겁니다. 이 농장 시스템에서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체격? 아니죠. 감정? 사회성?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뇌의 발달 수준만 봅니다. 즉 인간이 가진 가능성이 곧 가격이 되는 구조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이는 현대 능력주의 사회의 극단적인 모습과 같습니다. 성적, 지능, 생산성, 경쟁력. 이 모든 게 수치화되고 그 숫자가 곧 그 사람의 가치가 되는 세상. 똑똑할수록 더 비싸고 가치 있다는 논리. 사실 우리한테도 너무 익숙하고 잔혹한 현실이잖아요. 이 작품은 그걸 식재료라는 비유로 아주 세게 꼬집고 있는 거죠. 농장별로 등급이 나뉘어 있다는 설정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건 대놓고 교육 서열화와 계급 사회를 풍자하는 거거든요. 이자벨라가 우리 그레이스 필드는 최고급 뇌를 생산한다고 자부심을 느끼는 장면. 이건 인류 대학의 학생들을 쏟아내는 명문고나 명품을 찍어내는 공장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 불평등해요. 지능이 낮은 아이들은 일찍 출하되고 노먼이나 엠마처럼 뛰어난 아이들은 더 오래 살아남아 귀족들의 식탁에 오릅니다. 죽음마저 효용 가치에 따라 순서가 정해지는 비정한 자본주의의 논리가 그대로 녹아있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를 통해 절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스템은 최고의 효율을 위해 아이들의 IQ를 극한으로 끌어올렸고 전략적 사고와 분석 능력을 키웠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능력 때문에 탈출을 설계할 수 있는 아이들이 탄생해버린 겁니다. 시스템이 자신의 효율성을 높이려다 정작 자기 자신을 붕괴시킬 치명적인 조건을 키워버린 셈이죠. 결국 이 작품은 우리에게 아주 사회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사람을 그 존재 자체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성과로 보고 있는가? 엠마와 아이들이 그 높은 벽을 넘어야만 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누군가의 지능을 유지하기 위한 생각하는 고기로 남기를 거부한 거죠. 대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주체적인 인간이 되기로 한 겁니다. 8번째 포인트는 볼에 손을 대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네버랜드 보면서 이자벨라가 아이들 볼을 쓰다듬을 때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 느낀 적 있으신가요? 겉보기엔 세상 다정한 엄마 같지만 사실 이 손길은 이 작품에서 가장 잔혹한 이중적 미장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가장 소름 돋는 해석은 이게 일종의 검수라는 거예요. 이자벨라에게 아이들의 볼은 사랑스러운 자식의 얼굴인 동시에 곧 식탁에 올라갈 식재료의 표면이기도 하거든요. 손끝으로 볼을 만지면서 아이의 체온은 적당한지, 피부 상태나 지방의 정도는 어떤지 확인하는 거죠. 말하자면 식인귀들에게 바칠 특상 등급 뇌를 담고 있는 이 육체라는 그릇이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냉혹한 비즈니스적 검수 과정인 셈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지배입니다. 볼을 만진다는 건 인간관계에서 정말 친밀한 거리에서만 가능한 행동이잖아요. 이자벨라는 아이들이 공포를 느끼거나 의심을 품을 때 더 다정하게 볼을 쓰다듬습니다. 마마는 너희를 사랑해, 여긴 안전해 라는 가짜 신호를 보내는 거죠. 특히 엠마와 노먼이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이자벨라가 볼에 손을 대자 몸이 굳어버리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이 손길이 얼마나 강력한 정서적 구속폭인지를 보여주는 연출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이에요. 우리 손바닥과 손가락 끝은 미세한 진동에 정말 민감하거든요. 이자벨라는 아이들이 뭔가 숨기는 것 같을 때 슬쩍 볼에 손을 올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미세하게 떨리는 안면 근육이나 경동맥을 통해 전해지는 심박수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죠. 웃으면서 무슨 고민 있니? 라고 묻는 그 다정한 목소리가 사실은 네 심장 소리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어 라는 압박 면접일 수 있는 거예요. 볼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행위는 결국 너는 내 소유물이고 내 손바닥 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어 라는 지배의 낙인을 찍는 것과 같을 겁니다. 9번째 포인트는 미네르바의 부엉이입니다. 작중 미네르바는 부엉이 표시를 사용하죠.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볼게요. 미네르바의 부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학자 헤겔이 남긴 아주 유명한 문장 속에 등장하죠.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 무렵에야 비로소 날개를 편다. 이 말이 왜 지혜를 상징하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이름부터 보면 미네르바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이에요. 그리스 신화로 치면 아테나랑 같은 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신의 어깨에는 항상 부엉이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왜 하필 부엉이일까요? 부엉이는 어두운 밤에도 눈이 아주 밝잖아요. 남들이 다 잠든 밤, 사방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부엉이는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졌거든요. 원래 여신의 전명은 수다스러운 까마귀였다는 설도 있는데 여신이 까마귀의 가벼움에 실망해서 침묵 속의 밤을 지키는 진중한 부엉이를 파트너로 선택했다고 해요. 지혜라는 건 떠들썩한 곳보다 고요함 속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철학자 헤겔이 왜 이 부엉이를 빌려와서 황혼이 저물 무렵에야 날개를 편다고 했을까요? 부엉이는 해가 쨍쨍한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해가 지고 세상이 어둑어둑해질 때 비로소 활동을 시작합니다. 헤겔은 철학이나 지혜도
바로 이 부엉이와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시대나 사건이 한창 진행 중인 낮에는 우리 모두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요.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그 일의 진짜 의미가 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기가 정말 어렵죠. 그러다 사망이 다 끝나고 열기가 식고 조용해지는 황혼이 되어서야 우리는 비로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 그 사건이 이런 뜻이었구나. 우리가 이래서 이런 길을 걸어왔구나 하고 말이죠. 즉, 지혜라는 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언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보며 그 본질을 깨닫는 성찰이라는 거예요. 이게 꼭 어려운 철학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 대입해보면 딱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지나갈 때는 정작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방질팡하고 실수도 하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 상황이 다 종료된 뒤에야 아, 그때 그랬어야 했네 라며 무릎을 탁 치게 되잖아요. 어쩌면 인간의 지혜라는 건 늘 한 발짝 늦게 도착하는 숙명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철학자들은 이걸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뒤늦은 깨달음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다음 세대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거니까요. 10번째 포인트는 아동기 기억 상실입니다. 작중 레이는 아주 어렸을 적 일까지 기억하는 특이 체질을 갖고 있죠. 이에 대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아동기 기억 상실입니다. 우리는 왜 3, 4살 이전의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할까요? 우리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는 해마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는 이 해마가 아직 공사 중인 미완성 단계입니다. 아이들의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세포가 정말 폭발적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오히려 독이 되죠. 새로 만들어진 세포들이 기존에 겨우겨우 만들어둔 미세한 기억 회로들을 덮어버리거나 구조를 아예 바꿔버리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새 파일을 저장하려고 하는데 하드웨어 사양이 안 맞아서 기존 파일이 깨지거나 날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보통 만 5세에서 7세는 되어야 이 하드웨어가 안정권에 접어들게 돼요. 두 번째 이유는 언어예요. 우리가 뭔가 기억할 때 어떻게 하나요? 그날 친구랑 어디서 떡볶이를 먹었는데 정말 매웠어. 이렇게 말로 저장하죠. 그런데 말을 못하는 아기들은 세상을 그냥 느낌이나 이미지로만 받아들여요. 언어라는 라벨이 없는 거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언어를 사용하는 뇌로 그 시절의 감각 데이터를 꺼내 쓰려고 하면 검색 알고리즘이 완전히 달라서 파일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다 라는 서사 구조를 만들 줄 알아야 기억이 단단해지는데 유아기에는 그 능력이 부족한 거죠. 마지막으로 기억은 내가 겪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아, 저게 나구나 라고 깨닫는 자아 개념은 보통 생후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생깁니다. 주인 없는 기록장에는 일기가 써지지 않듯 나라는 주체가 명확히 서야 비로소 자서전적인 기억이 체계적으로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에는 우리처럼 아동기 기억을 잊기는커녕 인생의 모든 순간을 사진처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과잉기억 증후군이라는 아주 희귀한 특성을 가진 분들이에요. 이분들한테 특정 날짜를 딱 던져주면 그날 비가 왔고 나는 파란 셔츠를 입었으며 점심으로 뭘 먹었고 뉴스에선 어떤 사건이 나왔다를 어제 일처럼 쏟아낸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천재라기보다 오직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만 무한한 기억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부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분들의 삶은 꽤나 고단합니다. 우리 뇌가 아동기 기억을 지우고 사소한 나쁜 기억을 잊는 건 일종의 자기 보호 기제거든요. 하지만 이분들은 망각이라는 필터가 없어요. 10년 전에 누군가에게 들었던 기분 나쁜 말, 그때 느꼈던 수치심과 공포가 지금 이 순간에도 100% 농도로 생생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뇌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과거 정보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고 우울증이나 강박증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누군가 나에게 준 상처를 잊을 수가 없으니까 진정한 의미의 용서를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어쩌면 뇌가 우리를 위해 남겨둔 망각이라는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오늘을 가볍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뇌가 주는 배려 같은 거죠. 11번째 포인트는 이자벨라가 마지막에 머리를 푼 이유입니다. 이자벨라의 평소 스타일을 보면 항상 단정한 올림머리에 흐트러짐이 전혀 없습니다. 머리카락은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제멋대로 휘날리고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걸 꽉 묶었다는 건 이자벨라가 자신의 감정, 욕망, 그리고 아픈 과거를 억지로 묶어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감시자 이자벨라라는 유니폼을 입기 위해 인간적인 여자 이자벨라를 스스로 봉인한 거죠. 규칙을 준수하고 체제에 충성하는 완벽한 관리자의 가면이 바로 그 꽉 묶인 머리카락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화에서 그녀가 그 묶여있던 머리를 풉니다. 이건 나 이제 너희 안 쫓을게 라는 단순한 항복 선언을 넘는 뜻이 있어 보여요. 아이들이 이미 절벽을 넘어 자유를 향해 날아갔을 때 이자벨라는 직감한 거죠. 자신의 패배를요. 여기서 머리를 푸는 행위는 시스템의 부속품이었던 마마라는 직책을 스스로 내려놓는 선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을 쫓아야 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그저 한 인간으로 돌아온 순간인 거죠. 그래서 머리를 푼 이자벨라는 처음으로 우리에게 엄마가 아니라 이자벨라라는 한 사람의 여성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네버랜드 1기 내내 이자벨라는 권위의 상징이었죠. 꽉 묶인 머리는 꼿꼿하게 서 있는 수직적인 권위 그 자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푸는 순간 머릿결이 바람을 타고 양옆으로 흩날리죠. 이건 수평적인 자유를 시각화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벽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갈 때 시청자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 여자도 결국 이 잔인한 시스템의 또 다른 피해자였구나 하고요. 결국 이자벨라가 머리를 푸는 모습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나도 사실 너희처럼 저 너머로 가고 싶었어. 과거에 자신은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아이들이 해내는 모습은 그녀에게 많은 걸 느끼게 해줬을 거예요. 12번째 포인트는 1기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 3개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엠마의 이 선언입니다. 호니의 죽음을 목격하고 돌아온 엠마가 노먼에게 말하는 장면이죠. 우리 함께, 다 함께 나가자. 단순히 동생들을 사랑해서 하는 감정적인 말이라기보단 이건 이 세계를 지배하는 효율성이라는 논리의 정면으로 맞서는 선언과 같습니다. 이 농장은 철저하게 점수로 아이들을 나눕니다. 점수 높은 아이는 특상, 낮은 아이는 조기출하. 전형적인 능력주의 시스템이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약한 애들은 버려야 해 라는 말이 상식인 곳에서 엠마는 그 시스템의 판 자체를 거부한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는 정말 어린 아이들은 두고 가는 선택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엠마는 꼭 결국에는 그 아이들도 구출해낼 거라는 약속을 합니다. 이런 엠마의 고집은 1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이념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시스터 크로네가 그랜마에게 숙청당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크로네는 굉장히 유능한 관리자였잖아요. 마마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나름의 정치를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건 이자벨라의 태도입니다. 크로네의 야심을 다 알면서도 일부러 방치해요. 상대가 스스로 실수를 저질러서 파멸할 때까지 기다린 거죠. 결국 그랜마는 크로네를 가차없이 제거합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조직의 안정성 때문이 제일 큰 겁니다. 안정적인 이자벨라가 튀는 크로네보다 통치하기 편하니까요. 이 장면은 권력층이 어떻게 기득권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시스템의 평화를 위해 유능한 개인을 얼마나 쉽게 소모품처럼 폐기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크로네의 죽음은 남은 이들에게 전하는 강력한 경고, 즉 본보기였던 셈이죠. 마지막 세 번째,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급으로 기억하실 장면일 것 같아요. 담벽을 조사하던 엠마의 다리를 이자벨라가 직접 부러뜨리는 장면입니다. 이전까지 이자벨라는 마마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아이들을 가스라이팅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 따뜻한 포옹, 전형적인 소프트 파워 통치였죠.
하지만 아이들이 선을 넘으려 하자마자 그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드 파워, 즉 압도적인 폭력을 행사합니다. 네가 순종할 때나 엄마지. 거역하면 넌 그냥 고기일 뿐이야. 라는 걸 몸소 각인시켜준 거죠. 다리를 부러뜨린 건 단순히 못 뛰게 만든 게 아니라 아이들의 자유의지를 물리적으로 꺾어버린 독재자의 본색이 명백히 드러난 순간인 겁니다. 13번째 포인트는 공장형 축산 시스템의 은유입니다. 이 작품에서 쓰는 단어들은 평범한 고아원치고는 너무 살벌해요. 농장, 출하, 품질, 등급. 이건 육아 용어가 아니라 명백한 축산업의 언어입니다. 그레이스 필드하우스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집이 아니라 사실 최고급 인간 고기를 생산하는 스마트팜이었던 거죠. 제작진은 처음부터 돌려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직구를 던진 셈입니다.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이곳이 환경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넓은 마당에 맛있는 밥에 마마의 사료까지. 이건 요즘 유행하는 동물 복지나 방목형 농장의 명확한 비유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노는 건 인도적인 배려가 아니에요. 가축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수축하고 맛이 떨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식인귀들에게 최고의 뇌를 제공하기 위해 아이들이 죽기 직전까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관리하는 철저한 품질 관리 공정인 거죠.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스트레스 없는 환경에서 자란 고기가 맛있다 라고 광고하는 슬로건을 그대로 비틀어 놓은 겁니다. 아이들 목에 새겨진 숫자는 단순한 이름표가 아니라 소나 돼지의 귀에 다는 이표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번호로 관리되는 순간 그 존재는 엠마나 노먼이라는 고유한 인격체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재고 자산이 됩니다. 매일 치르는 테스트 점수는 A+ 등급 한우 판정 같은 거예요. 점수가 높으면 명품 브랜드로 팔려가고 낮으면 빠르게 처분되는 효율 중심의 도축 시스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또한 왜 아이들은 오랫동안 진실을 몰랐을까요? 바로 단절된 유통 과정 때문입니다. 농장을 둘러싼 거대한 벽과 금지된 문은 생산지, 농장과 소비지, 식인귀 세계를 완벽하게 갈라놓았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예쁘게 포장된 고기를 살 때 그 동물이 어떤 비명을 지르며 죽었는지 떠올리지 않는 것과 비슷해요. 아이들이 문 너머의 진실을 보고 경악했던 것처럼 시스템은 불편한 진실을 서로 보지 못하게 철저히 가려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마마 이자벨라를 볼게요. 그녀는 전형적인 농장주나 도축업자의 마인드를 대변합니다. 어차피 죽을 운명인데 죽기 전까지라도 가짜 행복을 누리는 게 낫지 않니? 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현대 축산업이 비판받을 때 가장 자주 내놓는 방어 논리이기도 합니다. 결국 약속의 네버랜드는 우리를 먹히는 가축의 시점에 강제로 앉혀놓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식탁 위의 평화가 사실 누군가에게는 이런 지옥일 수 있다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